네,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어제 오후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이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이 이 최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먼저 유족 여러분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저도 고인께서 좀 쾌차를 하시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제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국가가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영장을 청구할 때 왜 그 당시에 유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강간 살인 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살인 미수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강간 상해로 먼저 기소를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마음고대로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한 9시 전후 돼서 아마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바꾸는 것은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모든 범죄는 형법상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상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걸 우리가 특수강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죄명을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살인이라고 합니다. 강간살인은 딱 두 가지 형종밖에 없습니다.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최대한 이 공소 유지를 경찰은 최대한 수사를 잘하고 또 검찰은 최대한 공소 유지를 해서 이 피의자, 이제 피고인으로 바뀌겠죠.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지금 이제 이것이 계획 범죄인지를 이제 규명하려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계획 범죄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게 계획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앵커께 물어볼게요. 장에 갈 때 뭐 들고 가세요? 장에 갈 때. 장 보러 갈 때. 장 보러 갈 때 보통 장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면 그걸 준비해서 가는 사람. 그렇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탁탁탁 나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반바지에 반팔에 반바지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때는 분명히 손에 그런 어떤 둔기를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 현장에서는 양손에 둔기를 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 현장에서 그 있는 어떤 둔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계획 범죄가 차고 넘치는 것이고 이 둔기를 언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 범행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분명히 계획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앵커 이렇게 우리가 산책을 갈 때 우리가 CCTV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CCTV를 확인하고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는 거는 이 또한 계획적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동영상이 딱 찍히는데 뒤에 주차장에 있는 차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게 도착하고 한 30여 분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 범죄는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원이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또 이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이 부분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건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제 죄명이 강간 살인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는 둔기를 끼고 사람을 때리면 상해가 된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된다는 건 명확한데 이제 보통 그 피의자들이 말하는 게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은 어떻게 그 사람의 고의를 입증하는가 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사용한 둔기나 흉기 그리고 사용한 둔기나 흉기를 피해자에게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했는 정도와 강도를 우리는 가지고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제가 그 명칭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손에 끼는 금속 재질의 둔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도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호신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에 의한 공격용 무기인데 그 금속 재질을 가지고 사람의 가장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때렸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겠습니까? 미필적 고의는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때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괜찮아. 아니면 그러나 설마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고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 공격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저희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양손에 그런 어떤 금속 재질의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해서 피해자가 그 범죄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다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했다면 저는 그냥 작정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로 둔기를 사용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 이 부분도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로 강간살인죄가 성립되는데 별반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저희 패널이 아니라 또 그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과 검사는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더더욱 탄탄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집에 갖고 있는 PC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등을 조사해서 범죄 현장에서 꼼짝 못하고 다른 말 못하도록 정확하게 공소 유지하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세 가지 질문 다 제가 너무 원래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단정해서 말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거 신상 공개 되어야 되죠. 근데 신상 공개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따름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특정 강력 범죄고 두 번째가 성폭력 범죄예요. 그러면 이게 특정 강력 범죄로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 25조도 이거는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되고 성폭력 범죄는 특강보다 훨씬 더 신상 공개가 용이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25조는 딱 4가지 요건인데 보통 특강에서는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있을 것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데 그냥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강간 살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폭력 범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명확하면 되는데 이 사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이라는 건 범죄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잡혔다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은 제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명백하다. 제가 요새 신상 공개할 때마다 말하는데 낙인 효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잘못된 낙인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 신상 공개 요건에 분명히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면 되는데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30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가지 요건 무조건 충족되니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빠른 신상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머그샷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머그샷이 국민들이 원하는 머그샷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머그샷이 뭐겠어요? CCTV에서 나오는 흐릿한 머그샷 아니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찍어놓은 머그샷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질 영장 심사를 하러 갈 때나 검찰로 송치를 하러 갈 때 최원종 같이 그냥 그 얼굴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걸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알고 싶은 거고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나이 알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지면 제가 가장 문제가 있는 사적 보복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적 보복하는 사람을 박수받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단순한 국민의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신상 공개가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위원님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릴 때 늘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참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인데 이 피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는 길에 또 변을 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뭐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예.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죠. 네네. 앵커 동안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그럼요. 지하철을 타시고 바깥에 커피를 사러 나가시는 그 일상 공간이 나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 저는 그 지역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선이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공원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네. 우리가 퇴근하는 백화점에서 퇴근하고 잠시 쉴 수 있는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범죄 전체가 강력 범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상 공간 안에서 범죄가 만들어지고 그 범죄가 그냥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네. 좀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특사경이라고 있어요. 정부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막는 특사경, 그리고 지방자치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있죠. 이 5개 기관 제발 좀 똘똘 뭉쳐주세요. 이게 따로 가시지 마시고 똘똘 뭉쳐서 적어도 국민들이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지하철에서 오늘 퇴근하는 나의 골목길에서 안심하고 퇴근하고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좀 5개 기관이 좀 범정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좀 다뤄볼게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네. 발생했는데 아직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단 5분 만에 네네.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헬멧 딱 쓰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CCTV 있는지 알고 그 CCTV에 분무기를 뿌려요. 예. 그리고 오토바이 2대를 훔쳐서 가져온 오토바이와 다른 오토바이로 갈아타서 지금 나오는데 네. 저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 경찰이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CCTV 모든 걸 분석해서 찾는다고 하는데 언제나 저희 패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충분히 이해하지만 잡아야죠. 그쵸. 잡아서 이 우리 연합TV에 저 사람 누구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CCTV가 중간에 사각지대가 좀 있는 듯해요. 하지만 그 사각지대 앞뒤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이미 뭐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 나아가서는 이러다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대전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잖아요. 예. 분명히 다른 데로 못 가니까 일단 밀항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3,900만 원 훔치는 게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이고 도망하는 것도 치밀하게 준비했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범인들이 뛰어다니면 경찰은 날아가야 되고 범인들이 날아가면 우리는 진짜 제트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게 그게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속하게 검거되어야 이런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은행 강도는 서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돈이 탈취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잡아주셨으면 미궁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낮에는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네네. 흉기 난동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요새 가끔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치료가 중단되는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야 정말 그분들이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낙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아닌데 치료가 중단되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최원정도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그 순간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고 스토커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굉장히 좀 횡설수설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만약에 정신질환의 문제였으면 제가 봤을 때 치료가 중단되어서 망상장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을 사람 치료를 해주는 게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치료가 중단되면 이 치료가 중단된 게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치료하고 2달 후에 분명히 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했을 건데 2달이나 석 달 후에 이 사람에게 보험료가 청구 안 된다는 것은 치료가 중단되었다는 현존하고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건
국가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강제 입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보자는 것과 물론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의 건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하철 안에서 보안관들이 있어요. 그 보안관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치료가 중단되는 사람을 전수조사, 치료 중단되는 사람입니다. 예. 정신질환자들에는 치료 중단되는 사람들 조금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도 되어야 하고 또 안전한 사회가 일단 되어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안관들의 이제 순찰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고 계시겠어요? 제가 언제나 말을 하지만 국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치안입니다. 치안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이죠. 이 치안을 위해서는 순찰과 방범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검거와 확실한 처벌, 이게 수사의 영역이겠죠.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자유와 평등이 두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듯이 이게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수사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는 것 같아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건 좀 강력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 필요한데 그러면 수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경찰의 인력과 치안의 경찰의 인력을 좀 경찰청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에 방점을 두고 수사에 많은 수사 경과로 사람들이 넘어갔다면 네. 치안을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정말 그 인원이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제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예. 국민학교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안심했던 거는 뭔가 하면 저희 집이 골목이었어요. 골목이었는데 방범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경찰관 분들이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방법으로 저희 동네를 도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 옆에는 그 경찰관이 저를 지켜준다는 그 든든하셨군요. 초등학교의 그 국민학교 아이의 마음에 그게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지구대 지금 현재 필요해요. 하지만 파출소와 방범 초소까지 좀 확대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좀 보완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정액하는 걸 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경찰 편에서 예산의 정액과 인력의 정원에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정경이나 의무 경찰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국가에서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분명히 지금 제가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이라서 그 현역의 인원이 적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도 지켜야 하지만 국민의 치안도 저는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여러 가지로 함께 종합적으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